수능 특강 마지막 지문입니다. 실전학습 2회. 사회문화 6강 했던 국제수지표랑 국제투자대조표 지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지문 강의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편의상 문단부터 한번 엄청 길죠? 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3문단, 5문단 해서 페이지 두 개가 빽빽하게 학생들 완전히 지옥의 문으로 빠지는 듯한 야 글자 빽빽합니다. 그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 뭐 환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지문인데 이게 2페이지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적용학습을 끝낸 학생이 이제 실전에서 한번 홍군형 나봐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출제됐나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끝내줍니다.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문을 꼼꼼히 정독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환율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자국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 원화입니다. 원화. 외국 통화는 대표적으로 달러가 되겠죠? 달러를 우리 한자어로 뭐라 합니까? 불이라고 하죠? 그지? 왜냐하면 이것이 한자 요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썼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화하고 자국 통화,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 통상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원달러죠. 지금 달러당 지금 얼마냐면은 1318원.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원이란 얘기죠.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평가했을 때 1318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1000달러는 얼마입니까? 1000달러는 어마어마하겠죠? 131만 얼마죠? 그죠? 자, 이게 환율이랍니다. 자,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보세요. 환율 상승은 요거는 알고 있는 거 맞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통화, 원화 가치의 하락이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요건 알고 있는 내용 맞지?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환율과 수출 수입의 관계도 알고 있을까요? 환율이 올랐다. 방금 1달러를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만약에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수출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수입이 유리할까요?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1달러 했더니 얼마나 된다고 방금? 1000 얼마나 되잖아. 1달러 했을 때 1000은 바꾸는 게 좋아요? 1달러 1300 바꾸는 게 좋아요? 1300 바꾸는 게 좋죠. 수출업자에게 유리하죠. 수입업자는 뭐를 지급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달러를 지급합니까? 달러를 지급하죠. 따라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누가 유리하고요? 수출업자가 유리하고요. 환율이 하락하면 누가 유리하다? 수입업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줄 만하죠. 우리가 저때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은 자본수지 항목이에요? 경상수지 항목이에요? 수출, 수입은 경상수지 항목이었죠.
그지?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환율은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하지만 혼동을 주는 대표적 경제 개념이다. 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문장은 왜 혼동을 주는가가 나와야 되겠지. 맞지? 자 여기까지 또 필요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저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보세요. 요거 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보충 설명입니다. 중심 경제 상황은 과열 성장이에요. 과열 성장했더니 끝에 환율을 상승한다라는 학자가 있는 반면 과열 성장을 했더니 환율이 뭐한다? 하락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 현상인데 어떤 학자는 환율을 뭐한다 하고 상승한다 하고 어떤 학자는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했으니까 정말 혼동을 주는 경제 개념 맞죠? 그렇다면 위에 거 볼까요? 과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막 사고 싶겠죠?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경상수지는 뭐다? 악화겠죠. 그랬더니 결국 자국 화폐 가치는 뭐 해서? 하락해서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반면 또 한편 과열 성장이 오히려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해가지고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을 하락시킨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봐봐라. 동일한 경제 충격이 뭐죠, 방금? 과열 성장이었죠.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얘기다. 움직임이다, 움직임. 서로 다른 해석과 예측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 자, 이제 이유가 뭡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있겠지만 이랬죠. 따라서 이 글에서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1번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가 다르다? 환율 결정 모형이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른 우리는 아하 이 글의 화제는 뭐겠구나. 그렇죠. 환율 결정 모형이겠구나라는 게 이제 잡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글의 화제는 뭐구나? 환율 결정 모형에 대해서 아마 설명할 모양이다 해서 글 읽을 때 항상 글의 뭐를 챙겨야 된다? 화제가 무엇인가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환율을 결정하는 모형이 있다는 얘기고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고정 환율제와 달리 변동 환율제가 있어요. 환율 결정 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어디서 많이 본 듯 아닙니까? 요 말. 일정 기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때 국제 수지표였고, 일정 시점이 바로 연말 시점에 국제 투자 대조표였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유량이었고, 밑에 거는 저량이었죠. 이 말도 기억나죠? 유량과 저량이라는 말 기억나죠? 유자는 흐르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저자는 뭘까요? 저장된 양입니다. 한자를 좀 알면은, 저장량이고, 요거는 유입하고 유출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탱크를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요게 유량이고, 요 아래 있는 게 저량이다는 얘기지. 맞지?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말이, 이야. 그래서, 이제 또 차이점 봅시다. 기간이 다르죠. 일단, 시간. 그 다음 또 뭐가 달라요? 하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 했고,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고 했네. 그래서 에 따라서 뭐하고 물어본다? 요것하고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있다 이거죠. 요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 크게 두 개 맞습니까? 이 두 개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환율 결정 모형이죠. 됐나? 유량적급법은 외국 화폐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그렇고, 자산시장은 아까 화폐 자산에 대한 그 접근이다 이거죠. 유량접근법의 대표적으로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제시하고 있네요. 했더니 또 우리 아는 거 아닙니까? 국제수지를 뭐와 뭐의 합이다. 이거 국제수지표하고 동일하죠? 국제수지는 뭐와 뭐의 합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다 이거지. 맞죠? 그렇게 보고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더하기 뭐다? 자본수지다 이거지. 그래서 국제수지가 뭐가 되는 게 있어서 제로가 되는 게 이게 무슨 수준인데? 균형 수준이다 이거지. 경상수지가 플러스 5라면 자본수지가 마이너스 5가 될 때 그게 바로 균형 수준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이 흑자가 돼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로 플러스 5가 되고 됐나? 그 다음에 자본수지 적자로 외국에 갚아야 될 부채 등 그런 적자로 마이너스 5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국제수지는 균형이다 이 말이죠. 즉 여기에 뭐가 된다 이제 환율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유량접근법의 먼델 플레밍 모델의 핵심적 내용이죠. 이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국제수지가 제로가 되는 균형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각각 흑자, 요건 안 해도 되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맞죠?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제로인 상황이 어떤 국가에서 이제 뭐 나옵니까? 하나의 사례가 나오죠?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정 지출의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사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를 보는가 하면 뒤에 보면요.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는데요. 두 가지 경우 사례를 듭니다. 보세요. 재정 지출의 확대가 뭐죠? 어떤 경우죠? 코로나 맞아가지고 온 국민에게 돈을 지급한다든가 누가 지급한 거죠? 정부가 투자한 거지 이거는. 맞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득 증가인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밑에는 뭡니까? 뭐 한 거다? 통화의 공급량을 늘렸죠. 결과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이거는 뭐 한국은행이 돈을 찍었다든가 어쨌거나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죠. A와 B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소득의 증가는 자, 이제부터 무슨 관계입니까? 인과의 방식이나 혹은 과정의 방식으로 풀고 있죠. 소득 증가는 수입제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수입이 증가하면서 결국 뭐가 발생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 여기까지 됐죠. 또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 수요 증가를 통해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국내에 뭐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외국 자본이 뭐 하겠니? 유입하겠지? 맞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뭐는 되고 경상수지는 적자되고 자본수지는 뭐가 된다? 흑자가 된다 이거지. 이해했나 요거? 요 과정들은 왜 이런 과정들이 걷는가 이 단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 나중에 내가 노트로 정리해 줄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지. 이 적자 발생의 양과 흑자 발생의 양, 즉 크기가 동일했을 때 뭐고? 균형 수준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 이거를 기억이라 하고 요걸 니은이라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이 동일하면은 이거는 균형 수준이 되는데 이래 될 수도 있고 요래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까. 이까지 되겠지. 그 다음 문단본. 이때 그래서 뭐에 결정된대? 상대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단다. 됐지? 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지. 하면서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또 있다면 해서 또 두 가지 예를 들지. 됐나? 그래서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 자, 이 자본 이동성이 뭐죠? 자본이 잘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은 어떨 때죠? 방금 아까 보세요. 자본이 이동할 때는 아까 앞의 문단에서 뭐 할 때 자본 이동했노? 앞의 문단. 자자, 펜 보세요. 앞에 거. 소득의 증가를 해서 자본 이동은 경상수지가 자본수지 얘기지. 맞지? 그렇다 위에 경상수지는 적자되었잖아. 기억. 자본수지가 흑자되었지. 왜 흑자되었는데 방금? 뭐 했기 때문이고 소득 증가는 이자율을 뭐 했다? 상승시켰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 책이 이자율과 뭐는 서로 밀접한 관계다 지금. 자본 이동성은 서로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 높은 수준이 되려면은 이자율에 민감하겠나? 민감하지 않겠나?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은 자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국내에 투자했던 자본가들이 훅 빠질 수도 있고 이거 되겠나? 그렇다면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에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대단히 민감한 거야? 둔감한 거야?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 쉽게 빠지겠지. 요 말이 이해했나? 지문이 없는 말을 추리했어. 요거는 낮은 수준인 것 같으면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다는 얘기지. 잘 안 빠진다는 얘기죠. 내버려둬라. 그치?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봐봐라. 그렇다면 이거는 뭐 잘 빠지겠나 안 빠지나 자본이. 잘 빠지지. 그래서 자본 수지의 흑자 규모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뭐 한다?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여기 있네.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 수지 흑자 규모가 적자 규모를 화해야 된다. 아까 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기억하고 니은이 이렇게 되었지 아까. 맞습니까? 했을 때 높은 수준일 때는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잘 들어라.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시 적자 규모를 상회한다는 얘기는 요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시 적자 규모를 하회한다. 요거는 요래 내려간다는 얘기지 또. 어쨌거나 둘 다 뭐 한다? 그래서 둘 다 뭐 한다? 이 경우든 둘 다 뭐 해? 앞의 1번 경우일 때는 기억이 올라가지. 그래서 뭐 하겠노? 기억과 니은이 균형이겠지. 두 번째 경우에도 요놈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또 뭐 하겠니? 균형이겠지. 이거 됐나? 만약에 이제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한다면 이제 또 나오지. 자, 이에 대해서 요건 없애고. 자, 또 읽어볼게. 자본 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수지 만약에 여기까지제. 요런 게 학교 내신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하기 좋다 이제 이거 변형 문제 내기 좋죠. 뭐밖에 안 나왔습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사례에 대한 보충 설명밖에 안 나왔지. 그렇다면 뭐 하면 되겠노?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갖다 요거 거꾸로 하면 되지 이제. 맞지? 그렇다면 마음대로 유출량이 상회가 아니고 하회제, 자국 통화 가치는 뭐 하고 상승하고 그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 좋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맞냐? 이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외국 통화 유출량과 자본수지 흑자의 유입량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이놈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아하. 그래서 방금의 사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봤잖아. 이까지가 끝났지. 뭐 했을 때다? 필기가 왜 이래 되노? 이까지로 된 거지. 재정지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편, 얘나 똑같습니다. 경상수지의 자본수지가 제로인 상황에서 통화량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이 경우에는 국내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자본 수지는 적자를 보이나 이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여 된다. 여기까지. 인과에 대한 설명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이제 이것의 차이점이죠. 봐라. A하고 B하고가 서로 비교 대조 패턴이니까 이럴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 봐야 되지. 했더니 통화량 변화가 요게 이제 핵심 내용으로 나오지. 뭘까 정리해 볼게요.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수준과 무관하나 크기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즉 환율 변화의 방향
뭡니까 이게? 위냐 아래냐지?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뭐하고는 관계없다? 자본 이동성하고는 관계없으나 방금 이거 뭐 비교했노? 서로 크기 비교했잖아. 상회한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따라서 변화의 뭐는 크기는 많이 변화하는가 변화의 큰 폭으로 변하느냐 작은 폭으로 변하느냐 그거는 관계 있다라고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요. 이까지가 유량접근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환율 결정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유량 접근법에 대한 내용이었지. 자, 여러분들 칠판 한번 봅니다. 뭐였습니까, 이게? 일정 기간의 뭐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죠.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여기 유량 접근법이었지? 맞지? 아까 자산은 뭐였습니까? 일정 시점의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었고, 자, 에 대해서 이걸 제시한 게 먼델, 누구였노? 플레밍이가 모형을 제시했지. 이 중에서. 그래서 유량 접근법이 많은 모양인데, 이 중에서 하나,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제시했고, 요것은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했습니다. 국제 수지 균형이란 것은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다?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런 점에서 된다는 얘기지. 하면서 이걸해서 첫 번째 재정 지출의 확대로 뭐 되는 경우를 보자.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를 보자라고 먼저 했지. 맞지? 그래서 제가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정부 부문의 지출이고 소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된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했더니 두 가지 되었죠. 했더니 수입제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건 지금 무슨 항목 보는 거거네, 지금? 경상수지 항목 보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나눈 것은 하나는 경상수지 항목이고 밑에는 자본수지 항목이야. 수입제 수요가 늘어서 결국 수입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결국 여러분 경상수지는 적자였다는 얘기고 한편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다면은 국내 이자율이 당연히 뭐 됐다?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따라서 자본 수지는 흑자다 이거지. 이까지 기억나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시죠. 낮은 수준의 뭐일 때? 알지? 두 개 나왔지 처음에.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질 때 하고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 가질 때 설명했지? 했을 때 요거는 자본 수지 흑자가 경상 수지 적자를 상회했다 했고 이 부분은 뒤에는
요래 되었다는 얘기지. 되었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글에서 이제 예를 들었지 하나. 무슨 예 들었노? 즉, 자 이제 이 예는 요 밑을 쓴다 그냥 했을 때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이 있을 때 어쨌는가지 했더니 외국 통화 나가는 양 유입량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그래서 환율은 당연히 상승한 거죠.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수출은 방금 뭐라 했노? 수출 유리하죠? 수출 증가하고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뭐가 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 이것이 감소되니까 균형이 될 것이다 이거죠. 교과서에는 없는 거지만 이제 예측 문제로 뭐도 볼 수 있다 이제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요것에 거꾸로를 두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맞지? 그렇게 풀면 될 겁니다. 내가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되죠. 해가지고 어쩌고 저쪽에서 수입이 이번에는 수입이 뭐다?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자산시장 접근법 가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데 통화량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그저 필기 안 했지? 맞지? 통화량 필기 안 했네요. B. 통화량의 변화죠. 통화의 공급량이네.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였습니다. 자국의 통화량 공급량 증가입니다.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이자율은 하락하겠지. 이자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투자, 바깥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올라가지, 요거는. 따라서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자본 수지는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환율이 상승했다. 수출은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흑자일 것이다. 이게. 그래서 자본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요. 봐봐라. 이거 통화량이 많다 하면은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노? 내려가지. 은행에서 안 그래도 사람들 돈 많은데 맞지?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되죠. 이자율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 수지는 적자겠지.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수출은 증가하겠지. 통화량이 내려옵니다. 올라가겠지. 흑자겠지. 환율 내려오겠지. 수입이 증가하겠죠. 맞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요 관계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이제 경상수지를 갖다 조절하고 해야 될 거 아니가. 이래서 국제수지가 균형을 회복한다. 이게 바로 통화량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 맞죠? 해서 마지막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이제
통화량 변화는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하고는 관계없었지? 뭐하고만 관련있었노? 크기하고 관련있었지. 크기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 3문단 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 형태겠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국이나 외국 화폐 또한 자산 일종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인데 달러를 갖다 보유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비록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교환 매체로서의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래서 화폐는 뭐다?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지. 자산에는 여러분들 금융자산 있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습니다. 이거라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실물자산이 이제 부동산이나 그리고 원영쌤이 좋아하는 골드 이런 거고요. 금융자산이 이제 주식, 아까 언급했던 채권, 예금된 현금,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이죠. 어쨌거나 화폐의 기능입니다. 그죠? 화폐 기능 얘기했고 화폐도 뭐다 그냥 하나의 자산이다. 요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투자자들이 외국 통화 표시 금융자산을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쉽게 얘기해서 달러를 얼마만큼 좋은 자산으로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이 쉽죠?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이건 뭡니까? 수요력이제. 맞죠? 수요력에 따라서 결정되겠지. 수요와 공급선이. 따라서 시장 자산 접근법 중에 하나 이번에 또 뭐다 이제? 이번에 통화주의 모형이 나오죠 이제. 통화주의 모형이 나옵니다. 아까는 먼델 프레미 모형이었고 이번에는 통화주의 모형입니다. 가격이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가격이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뭐에 따라서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따른다는 얘기야. 자산으로서의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아까 이거는 딱 읽었던 거죠. 통화주의 모형에 따를 때 아까 처음에 이게 뭐였습니까? A였죠? 통화량 변동이 B였지? 그런 위치의 효과는 먼델 플랭 모형의 예측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면서 또 사례 나오죠. 어떤 국가가 재정지출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사례가 나오죠. 그 다음 또 나오죠. 자국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두 번째 사례 나오죠. 그리고 구조는 이해됐죠? 그래서 재정지출 확대로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를 보자. 이때 적어놔라도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것도 나오죠. 두 개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 통화를 더 뭐 하려고 한다면 보유하려고 한다면 이 말 알겠지? 그렇다면 이것도 뭐 할 수 있겠노? 이것도 거꾸로 할 수 있겠죠.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거 거꾸로 나오겠죠,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는 뭐 하겠노?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 당연히 환율은 뭐다? 상승하겠지. 이해됐죠, 이거는? 따라서 요 경우도 이 교재에서는 이 경우를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보다 더 좋을 때를 얘기했지만 원화가 달러보다 낮을 때도 있을 거 아니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화폐를 보유하고 싶은 욕구다. 그것도 돈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킨 경우라도 만약 이때 똑같아. 외국도 똑같이 이제 달러를 만드는 거라. 그래서 원화가 이만큼 원화의 수량이 증가했어. 그렇다면 if 달러도 수량이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맞지? 그랬을 때 달러 수량 증가가 더 클 때지 이제 이 말 알겠나? 더 클 때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한다.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다면 그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정리 끝났습니다. 두 개 얘기되었어요. S1 모형과 S2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S1 모형이 2문단하고 3문단에서 설명되었고 여기 4문단에서 설명되었지. 이제 5문단 하기 앞서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까지가 S1에 대한 얘기였지. 이제 S2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무슨 모델이었다 이번에는 시장 접근법 모델, 시장 접근법 모델 중에서 이거는 일정 시점 거래되는 외국 화폐 뭐에 대한 자산 화폐를 뭐로 보는 거다?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거다.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고 이것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통화주의 모델이었죠. 통화주의 모델을 언급했지. 통화주의 모델은 자산으로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서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A의 경우가 재정지출이었죠. 재정지출로 소득이 증가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예문 나온 게 원화 수요가 증가했으면은 자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증가했고 환율은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가치가 뭐다? 떨어진다 하면 당연히 올라간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B가 이제 공급량 증가지. 그지? 공급량을 증가했는데 만약에 if 나왔잖아. 외국도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 증가량이 컸을 때는 환율이 떨어진다 했고 이것도 반대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통화주의 모델이었습니다. 시장 접근법이었어요. 이런 거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5문단 가겠습니다. 5문단은 전체적으로 비교대조 패턴이죠. 뭐 때문이다? 환율 변동 요인이.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생산성과 자산 구성의 신속적 조정 가능성 때문이다 이거죠.
이 두 모형이 왜 차이가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가 근본적으로 생산성과 자산 구성의 조정 가능성이다 이거죠. 이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내 소득 증가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처음 나옵니다. 사례를 드는 거죠.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가정하에 전적으로 수요 요인에 의해 이 경우 자 봐라 이거를 정리하세요. 이거는 전형적 비교대조 패턴 아니가 했을 때 수요 증가고 그 다음에 통화주의에서는 생산성이다 이거죠. 즉 먼델 플레이모에서는 수요 증가 때문에 환율 변동이 생기고 통화주의에서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 기계를 혁신시켰다든가 기술 혁신 등 공급 요인의 개선에 의하다. 그리고 기술 혁신 등 공급 요인의 개선이 바로 생산성 향상가 되지.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외국 표시 자산에 비해, 즉 달러에 비해 우리 원화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가 환율은 뭐 할 거고 하락할 것이다 이거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죠. 뭐에 대한 얘기였다? 생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각 드는가 하면은 하나는 뭐였고 수요고 하나는 생산성이다 이거죠. 환율 변동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과 통화주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자산 구성의 신축적인 조정 나오지. 아까 쌤 얘기했잖아. 봐봐. 금융자산에 뭐 있었나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채권, 주식, 현금, 예금 있었지? 응? 만약에 봐라. 거래 비용, 자, 거래 비용의 존재로 거래 비용이 거의 없죠, 차이제. 즉, 만약에 아직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봐봐.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어? 이거를 갖다가 뭔가 안 돼.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안 좋아. 그렇다면 뭐 해야 되나, 빨리? 팔아야 되죠? 팔아가지고 뭐 예금을 하든가 아니면 뭐로 바꿔야 되노? 채권으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교환하는데, 바꾸는데 뭐가 들 수도 있노? 거래 비용 발생할 수도 있지. 버스 타고 간다든가. 이 말 알겠지? 누가 수수료를 지급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먼델 플레미형에서는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요인이고 손실 요인 아니가. 그래도 손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구성이 신축적이다, 신축적이지 못하다?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고. 통화주의에서는 거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산 구성의 신소지 가능하고 수출 입장에 발생하는 외국 화폐의 증감보다는 자산 구성을 위한 함으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차이점이었죠. 크게 요거와 요거에 대한 얘기였어. 머릿속에 생산성과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경직, 그 거래 비용의 유무에 따라서 경직과 신축 됐지. 그 다음에 육문단은 또 다른 내용이죠. 어떤 이제 어떤 모형이 좋으냐 이거지. 어떤 환염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내적 정합성과 외적 정합성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정합성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모순성을 얘기합니다. 모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논리적으로 뭐 하겠니? 완결하겠지? 그래서 어떤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는 일단 뭐가 없어야 되고, 안으로서는 뭐가 없어야 되고, 모순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적용돼야 되겠지. 이 말은 그렇다면 외적으로, 즉, 현실적으로 잘 들어맞아야 되겠지. 적합해야 되겠지. 이 말 되겠나? 그래서 모순성과 뭐에 대한 얘기다? 적합성에 대한 얘기지. 그렇게 이해 결정된다. 여기서 내적 정합성은 환율 모형이 필수, 이것이 결핍된 모형은 아무런, 왜? 필수 조건이니까 모순이 있으면 안 되고. 국제적 자본이동이 중요하지 않던 시기나 예전에서는 처음에서도 뭐다? 먼델 유랑접근법이 했으나 이후죠. 처음에는. 근데 이후에는 대안 모형들의 개발로 보완해 가고 있다,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다시 이렇게 된 거 맞지? 마지막은 뭐 정리 안 되죠? 했을 때 이제 뭐다? 생산성하고 수요였지. 그지?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있다, 거래 비용 없다. 맞지? 그래서 신축적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게 내적 정합성하고 그 다음에 외적 적합성이었지. 그죠? 맞지? 요 두 개를 다 갖춰야 될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보면은요. 참고로 환율 결정 모형에는 이제 이거는 수능에 나오는 것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능 이 집은 안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평가원 시험들은 크게 유량 접근법하고 자산시장 접근법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걸 보기에 16번 보기에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도 있다. 있어. 하여튼 유량 접근법에 지금 우리는 뭐 했는가 하면은 먼델 플레밍 모형을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자산시장 접근법에서도 우리는 통화주의 모형을 했습니다. 요거는 국제수지가 뭐하고 경상수지랑 자본수지의 합으로 균형을 이루는 거였지. 그런데 하나 보니까 국제수지가 곧 뭐다? 경상수지다라고 보는 무슨 모형도 있더라? 단순 모형도 있더란 얘기야. 요거는 국제수지는 그냥 뭐다? 경상수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오버슈팅 나온 적 있어요. 평가원 시험에. 오버슈팅 환율 모형이 나왔고요. 요거는 방금 물가가 신축적이라는 가정하였고요. 요거는 물가가 경직적이다라는 가정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어떤 글들이 나오든 간에 환율의 관계 정리해야 되죠. 그지? 환율의 관계 처음 얘기했다. 환율하고 우리 국내 원화 했지, 그자? 이거와의 관계 얘기했고요. 그다음 환율과 뭐의 관계? 수출입의 관계 정리되었지? 맞지?
그렇지.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가 이때가 계속했던 이자율하고 외국 투자와의 관계 됐나? 이런 것들도 꼭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 나와도 꼼꼼히 15분 이상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만 했어요. 됐습니까? 페이지 두 쪽이나 됩니다. 문제 풀죠? 14번. 13번. 논지 전개 방식 묻는 거지. 쉽습니다. 뭐가? 정답 바로 나와야 되죠? 이런 거 안 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값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유량 접근법이나 자산시장 접근에 따라 환율 결정을 주장하는 경제학자 값과 을입니다. 얘는 유량 접근법이고 을은 자산시장 접근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 상승이 요것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갑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자율 상승은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므로 자본 수지를 개선시켜 환율을 하락시 주장하고 을은 화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데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환율은 마다 상승한다라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이것도 이해했습니까? 통화에 대한 얘기죠,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을은 뭐였기 때문에 통화주의자였잖아. 그래, 통화주의자면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너무 쉬워요. 왜 답 1번입니까? 갑은 누굽니까? 유량접근법이죠. 따라서 요게 그걸로 되었지. 맞죠? 2번 갑은 이거 딱 한 거 맞나? 생산성이 아니라 뭐다? 수요. 맞죠? 이거는요. 자본 이동성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했잖아. 을은 가능하다 했죠. 뭐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뭐다? 생산성 증가라고 얘기했죠. 15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량 모델이죠. 먼델 플레이 모델에 따르면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본 이동성 환율이 하락할 때는 뭐 할 때고 높은 자동 이동성이가 낮은 자동 이동성이가 필겠다. 높은 자동 이동성일 때 이렇다. 아까 정리한 거 보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적정 환율 역시 환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한다. 자, 통화주의 갑니다.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은 각국 통화의 증가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까도 어떤 경우입니까? 외국의 통화 공급량이 더 크다면이라고 아까 했다.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은 자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되면 우리나라 돈 가치 좋아지겠나 안 좋아지겠나?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 비중이 감소되겠죠.
맞지? 왜 5번입니까? 5번 미친놈이라 생각 안 듭니까? 이런 거 없죠? 둘 다 뭐다? 논리적 완결성가 해야 되죠. 경험적 사실은 이거 뭐하고 관련됩니까? 이거는 외적 적합성이 어찌 그자?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쉬울 겁니다. 환율이 국제 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된다는 멀대 플레미어는 비판받아 왔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세워서 통화주의 모형 역시 너무 해서 비판받아 왔답니다. 여기까지 비판받아 왔고 문제점을 받아왔네. 어떤 비판이었는가 하면은 이런 비판을 받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런 비판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이 나오고요. 그 두 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봐봐라. 하는데 단기는 이렇고 장기는 이렇죠. 처음에는 무슨 접근법? 유량 접근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산시장 접근법이라 했어요. 이거 됐죠? 자, 그래서 갑니다. 처음에 자국 통화 공급이 증가했네요. 맞지? 그랬더니 국내 이자율은 하락하지 당연히.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환율은 어떻게 되겠노? 우리나라 돈가치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환율은 당연히 상승해야죠. 여기에 뭐다?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이로 인해 경상수지는 그죠? 흑자죠. 왜? 환율 상승해서 지겹더라 한 얘기지? 뭐가 늘어? 수출이 그지? 마치 수출 좋아하잖아.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다? 금융자산이 자본 수지 조정으로 외국 금융 자산이 증가했고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죠. 이제 자국 의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까지가 단기적이라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부의 증가에 따라서 국내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면 환율은 이제 당연히 하락하겠죠. 경상수지는 떨어지고 우리나라 자국의 부도 떨어지겠고 그래서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하겠죠. 이제 그 얘기제. 그게 정답 몇 번이고 상승 흑자 정답 1번이죠. 17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한 경제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석 맞죠? 먼델 플레밍 위원과 통화제보에서 재정적 환율 효과가 동일할 수도 있겠죠. 왜? 자본 이동성의 정도라든가 국내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자, 이럴 때 자본 이동성이 높을 때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아까 있었던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크기에는 영향을 미쳤지. 변화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먼저 풀린 모형이죠. 그 다음에 통화적 모형은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고 변화 방향에는 미치지 못한다 했죠. 됐죠. 정답 4번입니다. 또 있나 문제? 없죠.